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우한과 후베이성 일대 우리 교민 700여 명을 귀국시키기 위해서 전세기 2편을 중국 현지에 급파할 예정인 가운데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오늘 새벽 긴급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중국 측의 비행 허가가 변경됐다며 오전 집결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변경된 일정에 따라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이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전세기 2편은 우한으로 보낼 전망입니다. 증상이 없는 중국 우한의 우리 교민들이 공항과 기내 등에서의 검역 과정을 거쳐서 국내로 들어오면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시설에 격리 수용돼서 검사를 계속 받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약속하면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다시 긴급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결정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상사태 단계는 아니라고 봤는데 사람들 사이에 전염이 잇따라 확인되자 추가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WHO 사무총장은 이틀 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검찰에 나옵니다. 이 의혹으로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어제 조사를 받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오늘 조사를 받을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총선이 끝나고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럽의회가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협정을 비준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위해 남아있던 마지막 절차가 완료된 겁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현지 시간으로 2월 1일 0시를 기해 영국은 유럽연합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2번 연속 만장일치로 나온 결정입니다. 당분간 동결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사태로 중국 현지에 사실상 고립돼 있는 우한과 후베이성 일대 우리 교민 700여 명을 귀국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전세기 2편을 오늘 급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긴급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중국 측의 비행 허가가 변경됐다며 오전 집결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앞으로 귀국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세한 공지가 곧 다시 나올 예정이라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한에 들어가서 교민들을 태우고 나올 우리 정부 전세기는 일단 예정대로 오늘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오늘 새벽 1시쯤 우한 주재 한국청 영사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입니다. 중국 측 비행 허가가 변경됐다며 당초 오전 10시 45분까지 톨게이트로 직결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오전 중에 다시 공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 끝에 오늘 오후 3시와 5시 두 대의 전세기로 교민들을 귀국시킬 예정이었는데 이 계획이 돌연 변경된 겁니다. 주 우한 총영사관의 공지는 1시간 30분쯤 뒤 중국 측의 허가가 지연됐다며 다음 공지를 기다려달라고 일부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출발이 어느 정도 지연되는지 그리고 향후 일정 등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우선 예정대로 전세기 2대를 오늘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20여 명도 함께 파견됩니다. 외교부는 변경된 일정에 따라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이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세기를 투입해 우한과 인근 후베이성의 교민 700여 명을 귀국시킬 예정이던 우리 정부의 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중국 현지 일정에 일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교민들은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민들은 입국을 하게 되면 아산과 진천에 마련된 시설에서 2주 동안 머물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들이 머물 장소가 두 곳으로 정해졌습니다.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입니다. 방역과 의료시설과의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와 함께
공항으로부터의 이동거리 그리고 보호를 담당하게 된 인력들의 규모 등을 같이 고려해서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은 처음 150여 명에서 700여 명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700여 명 모두 태울 계획이었는데 중국 당국과 협의 끝에 열과 기침 같은 증상이 있는 교민은 태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귀국자 규모는 탑승 직전까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의 검역 기준에 따라 탑승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국내에서는 기존 4명의 확진 환자 이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은 사람의 숫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187명입니다. 그제인 28일보다 71명이 늘었습니다. 열이나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저희가 사례 정의를 넓혔기 때문에 어제만도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의 검사 의뢰가 28명은 정밀 검사를 받고 있고 15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4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사람은 모두 387명입니다. 이 중 세 번째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이 74명에서 95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의 증상 시작 시점을 원래인 22일 오후 7시보다 6시간 앞당겨 추정하면서 그 시간 동안 접촉한 사람을 4명 더 확인한 겁니다. 또 연휴 기간 문을 닫아 조사하지 못했던 곳 등에서도 접촉자가 17명 추가됐습니다. 특히 이 환자가 2차례 방문했던 병원에서 접촉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가 의심돼 격리가 되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진료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액은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한 폐렴의 중국 내 확진자 수가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른바 사스가 크게 유행했던 2003년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사망자도 132명에 이르면서 중국 정부의 대응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중앙방송 CCTV는 현지 시간 29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중국 전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6,067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03년 사스 때 중국 전역의 확진자가 5,327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스 때의 전파력을 넘어선 겁니다. 중국 내 사망자는 29일 0시 기준으로 132명입니다. 청정 지역으로 불렸던 티벳에서까지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티벳은 유일하게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성입니다. 티벳은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1급 대응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남부 광둥성에서는 호주인 2명과 파키스탄인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중국 내에서 외국인 감염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사태가 커지자 중국 정부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무원 시험을 연기하고 국가기관 방문객 접객 업무까지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후베이성의 10여 개 도시는 봉쇄됐고 후베이성을 방문한 사람들은 자택 격리 조치됐습니다. 각 지방정부도 30일 끝날 예정이었던 춘절 연휴를 연장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중국 우한에 머물던 미국인 201명을 태운 전세기는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2차례, 경유지 앵커리지에서 추가로 2차례 검진을 받았는데 감염 증상을 보인 탑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전세기는 현지 시간 29일 오전 8시 리버사이드 카운티 마르치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당초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65km 정도 떨어진 온타리오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지만 출발 후 공항 인근 공군기지로 목적지가 변경됐습니다. 전세기에는 우한에 머물던 미국 외교관들과 가족, 일반 미국 시민 등 201명이 탑승했습니다. 모두 출발 전에 2번 검진을 받았고 항공기 주유와 추가 검진을 위해 들른 앵커리지에서도 2차례 검진을 받았습니다. The whole plane erupted into cheers when the crew welcomed them back to the United States. It's really easy for us to focus on fears, but at the end of this day, this mission, it was about people. 의료당국은 아직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지만 일단 격리해 추가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탑승객들은 당분간 임시 격리소에서 지낸 뒤 증상이 없을 경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와 협력해 우한에 남아있는 미국인들의 추가 귀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다시 긴급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결정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상사태 단계는 아니라고 봤는데 사람들 사이에 전염이 잇따라 확인되자 추가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WHO 사무총장은 이틀 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오늘 긴급위원회는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 오후 1시 반,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열립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놉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독일과 베트남, 일본 등 중국 이외 국가에서 사람 간 전염이 3건 확인됐다며 긴급위원회를 다시 소집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부분 중국에서 발생했고 그 밖의 지역에선 1%에 불과하지만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한 뒤 열리는 첫 회의입니다. WHO는 지난 22일과 23일에도 이틀에 걸쳐 긴급위원회를 열었지만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국제 비상사태는 전염병이 퍼져 다른 나라에까지 위험이 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선포합니다.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내면 사무총장이 이를 토대로 최종 선포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상사태가 되면 전염병 발생 지역의 교역이나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각국에 전달되고 국제적인 의료 대응 체계도 꾸려집니다. WHO가 이번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등에 이어 최근 10년 사이 6번째가 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오늘 검찰에 나와서 청와대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송초로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포함한 13명은 재판에 넘겼고 어제 조사를 받은 이광철 민정비서관 그리고 오늘 조사를 받을 예정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방향을 총선 이후에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침묵을 깨고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송철호 시장이 단수 공천을 받고 공약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이번 사건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짜맞추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하루 앞서 어제 오전 검찰에 나왔습니다. 이 비서관은 지방선거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가 만들어지고 경찰이 수사하게 된 데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이 등기 우편을 통해서 검찰의 출석 요청에 대한 저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때 표명한 입장 표명의 연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서관은 소환에 불응했다는 일부 보도를 반박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외부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 등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선 총선이 끝난 뒤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마침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날짜는 이달 말일입니다. 마지막 남은 절차였던 유럽의회 비준도 마치면서인데요. 영국과 유럽연합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추가 협상이 앞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찬성 621표, 반대 49표. 압도적인 지지로 영국의 EU 탈퇴 협정이 통과됐습니다. 유럽의회가 있는 벨기에 현지 시간으로 2월 1일 0시를 기해 브렉시트가 현실화됩니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We want to forge a close partnership. But we also know that we have to sort out how to deal with the United Kingdom as a third country. 이제 유럽연합과 영국은
올해 말까지로 설정한 전환 기간 동안 양측의 미래 관계에 대한 추가 협상을 이어갑니다. 무역과 안보, 교통, 외교 정책 등에서 영국과 EU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EU 27개 나라의 승인이 필요하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입니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 올해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사실상의 노딜 브렉시트와 다름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EU 측은 올해 말까지로 설정한 협상 기한은 복잡한 미래관계를 마무리 짓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분노의 폭풍 트윗 또 올라왔습니다. 상원의 탄핵 심판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 볼턴 전 보좌관을 향해서입니다. 볼턴에 많은 판단 착오가 있었다면서 그 조언을 들었으면 6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년 전 유엔 대사 자리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도 인준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말로 트윗을 시작했습니다. 실명을 쓰진 않았지만 볼턴 전 보좌관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이어 다른 사람의 만류에도 자리를 줬는데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는 등 판단 착오를 많이 해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세계는 6차 대전을 치르고 있을 것이라며 나가자마자 형편없고 사실이 아닌 책을 쓰고 있다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회고록 출간을 예고하자 특유의 폭풍 트윗으로 불쾌감을 표출한 것입니다. 회고록과 맞물려 볼턴 전 보좌관의 증인 채택 여부가 탄핵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일주일 넘게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The congressional Democrats are obsessed with demented hoaxes, crazy witch hunts, and deranged partisan crusades. 앞서 뉴욕타임스는 다음 달 나올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직접 연기했다는 내용이 기술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이 회고록에 중대한 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출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볼턴 전 보좌관 측에 보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양측의 정면 충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나온 결정이었고 당분간 금리 동결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더 실렸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과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재 기준금리 1.50에서 1.7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낮고 경제 상황과 일자리 여건이 양호해 금리를 바꿀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연준은 현재 통화 정책은 경제 활동의 지속적 확장과 강한 노동시장 여건, 2% 목표 근방의 인플레이션을 지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인 0.00에서 0.25%로 내렸다가 경기가 회복되자 2015년 12월부터 9차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 경기 침체 우려로 지난해 7월과 9월, 10월에 기준금리를 3차례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연준은 지난달부터 금리 인하를 멈췄는데 이번에도 동결 기조를 이어간 겁니다. 이번에도 지난달처럼 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이가 있는 분들은 학교 보내기가 참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개학을 앞둔 곳도 있고요. 개학을 한 학교도 있는데 개학 연기 얘기도 나왔지만 정부의 입장은 지역사회 내에 감염은 없어서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개학일을 다음 주로 미룬 곳들이 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정부 방침은 그렇지만 학교장의 판단으로 이제 개학을 연기를 한 곳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개학을 하겠다는 거죠?
네, 서울 강남구 청담초등학교와 또 압구정초등학교, 봉은초등학교 그리고 용산구의 삼광초등학교가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모두 이번 주에 개학 예정이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월 3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번 개학 연기는 각 학교장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정부는 전국 학교에 개학 연기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역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학부모 우려가 커지면서 개학 연기 학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우한에서 이 교민을 데리고 올 전세기 출발이 예정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는 출발 시간이 늦어지겠지만 오늘 전세기가 출발하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오늘 밤에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세기 운항이 2대에서 1대로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송 인원은 변동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중국 후베이성에서는 춘절 연휴를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네요. 사람들의 이동을 좀 더 막겠다는 거겠죠? 네, 춘절 연휴의 추가 연장은 중국 내에서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내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춘절 연휴 이후에 각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방역의 최대 위협이라는 이러한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베이성 성장이 어젯밤에 기자회견을 갖고 춘절 연휴를 2월 13일까지로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당초 오늘 30일에 끝나는 춘절 연휴를 다음 달 2일까지 사흘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각 지방정부가 상황에 따라서 추가 조치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우한시 등이 속한 후베이성이 다음 달 13일로 춘절 연휴를 가장 길게 연장했고 상하이와 충칭, 광둥시 등은 다음 달 9일로 늦췄습니다. 각 지방정부의 조치와 별도로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 같은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다음 달 3일에서 7일까지 재택근무를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후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여론조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후보들이 대거 총선에 뛰어들면서 공천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청와대 근무가 6개월이 넘을 경우 경력은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부터 총선 출마 후보자 공모를 시작합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별로 주민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현역 의원들을 평가하고 원외 인사에 대해서도 공천 배제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이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고임금제 도입을 4.15 총선 3번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 민간기업은 30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았던 지난해 비어있는 상가는 더 늘고 이에 따라 임대료는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한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인데요. 소규모부터 중대형까지 전반적으로 공실률이 전해에 비해 1% 안팎으로 늘었고 임대료는 많게는 4%까지 떨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를 할 기업 등을 정부가 오늘부터 모집을 합니다. 노동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더해서 40만 원을 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 사회복지법인 노동자들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만에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사측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2분 경북 상주시 북쪽 20km 지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북과 충북에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신고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경찰의 현장 대응 요령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의심 환자가 격리를 거부할 경우 경찰이 체포해서 강제로 격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종로구 상명대 부근 내리막길에서 주행 중이던 마을버스가 신호를 기다리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승객 2명이 현장에서 구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 등 1,0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을 기념해서 서울 역사박물관이 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강제 수용소로 추방된 유대인들의 이송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담긴 아우슈비츠 앨범이 전시가 됐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신작 도망친 여자가 다음 달 열리는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분에 공식 초청이 됐습니다. 홍 감독의 영화로 4번째 초청입니다. 역시 배우 김민희 씨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겨울 철새의 낙원으로 불리는 강원도 철원평야에 올겨울에는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가장 많이 찾아왔습니다. 7천여 마리로 관측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와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 등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DLF 사태와 관련해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번 논의가 이뤄졌고 오늘 결정이 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오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충남 남부와 전북 내륙의 오후 한때, 제주에는 밤까지,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과 제주 산간에 최고 10cm의 눈이 더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눈과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 강수가 많겠습니다. 오늘 남부 곳곳에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9도, 광주는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우리나라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 찬 기온이 강해지고 절기 입춘인 다음 주 화요일을 기점으로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교수 신분은 유지되지만 강의는 할 수 없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부당하지만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강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대는 뇌물수수 등 1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에게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 인사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을 총장이 직접 직위해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직위해제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교수 신분은 유지되지만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수업과 연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강의 계획서를 올린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과목은 폐강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만으로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돼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는 보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혐의 사실 대부분이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학교가 직접 조사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서상 삼거리 인근에서 승용차가 도로를 역주행하다 직진하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39세 남성인 가해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50대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용산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비어있던 빌라 1층 집 거실 벽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집 내부와 전기 배선 등이 불에 타며 소방서 추산 4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울산시 북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4층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집 내부와 냉장고, 전기, 주전자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집 안에는 사람이 없었고 이웃집 주민 2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와 관련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을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과제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 21일이었죠. 우리 정부는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해오던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에는 동참하지 않고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평가는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최선의 절충안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위험하고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종대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의당 차원의 국회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네. 제목이 호르무즈 독자 파병은 국익에 부합하는가 뭐 이런 것이었고요. 네. 심상정 대표 지금이라도 파병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그 의견,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정의당 차원은? 아니 뭐 변함이 없으니까 토론회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건 독자 파병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네. 지금 여기 코너 제목도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작전 지역 확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독자적인 또 다른 파병은 아니라 그러는데 엄연히 독자 파병이고 아덴만의 해적 퇴치와는 무관한 새로운 작전 임무를 부여받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의 어떤 그 파병에 걸맞는 헌법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않았고 또 왜 가는지, 누구와 싸우는지, 뭘 하러 가는지 이런 부분이 네. 전부 안개 속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뭐 가장 위험하다고도 말할 수 있고 불확실하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알지 못하는 해역에서 민감한 수역에서 어떤 그 또 알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깜깜이 파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는 우리 파병의 어떤 그 절차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 동의도 생략돼 있고 이런 점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네, 국익에 부합하는가 뭐 이런 네. 질문으로 제목을 어제 토론을 정했었는데 뭐 결론은 부합하지 이기 않는다는 것으로 냈죠. 알겠습니다. 양욱 교수님,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익에 부합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특히 호르무즈 해협 쪽은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원유의 거의 한 30%가 그쪽을 통해서 나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이 석유의 거의 70%가 그쪽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사고가 일어난다. 어떤 정도냐면요, 거의 하루에 2척에서 3척씩 우리 국내에 이 선박들이 지나다니는데 만약에 우리 유조선이 여기서 공격을 당했다고 하면 국내 석유 공급의 차질이 곧바로 되고 그다음에 거의 뭐 곧바로 거의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게 기름값이 확 뛸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쪽 지역에서 그 위협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쪽 지역에 나가서 우리의 상선, 특히 유조선을 지키는 이 임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임무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우리가 그런 지역에 나가서 작전할 수 있는 해군 전력, 그러니까 뭐 수상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한 척이라도 보내서 제대로 활동하게 한다면은 그럼 이건 대한민국의 어떤 이익을 지키는데 분명히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원유의 70%가량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원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국익에 부합된다는 의견이신데 자, 김종대 의원님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구축함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이 망망대해입니다. 해협은 좁지만 길이가 엄청 넓어요.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구축함 한 척으로 안전을 과연 도모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자율방범대원 한 명한테 서울시 안전 지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저 구축함이 지금 그 독자적인 작전 능력이라고 해봤자 어떤 뭐 자체 방어도 골키퍼라 그래가지고
어떤 제한적인 방어 능력밖에 안 되고 저 뭐 군수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인근에서 뭐 병력 교대가 됩니까? 교대할 임무 전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작전 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정 규칙이 있느냐? 저게 어느 위협인가에 따라 가지고 대응 방법이 다 달라지는데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앉아가지고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장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무모한 작전을 저 구축합 한 척한테 부여해가지고 안전을 도모한다고 하는 게 안전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자칫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역작용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조선을 뭐 어뢰나 대포나 뭐에 대해 공격을 받는다는 가정 자체가 저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 왜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이죠? 이 유조선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건 매우 극단적인 사례. 어떤 전쟁에 버금가는 어떤 분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처음부터 최악의 극단적 상황을 가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남의 나라 어떤 육지가 다 있는 영토가 다 있는 민감한 해역에 가장 공격형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해군 구축함을 투입하자는 이 발상 자체는 매우 극단적인 겁니다. 그럼 위협이 그러면 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원유의 70%가 있다면 아예 우리 해군이 가서 지키는 그런 바다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항해 자유가 보장되면 되는 공해상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켜야 될 뭐 저희가 NLL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가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고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된다. 네, 미국과 이란의 긴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언제든지 돌발적인 뭐 분쟁이라든지 뭐 전투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유사시라는 것에 대한 너무 포괄적인 해석이 저희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중동 내에서 시아파, 수니파 갈등도 있는 것이고 또 중동 세력 전체가 미국과 대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날 국제 정치 중에 중동 정치처럼 복잡한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 개입을 하냐. 이게 얼핏 보면은 우리 교민과 유조선의 안전을 도모한다고 파병하는 것 같지만 기실 그 내막에는 이란이 중동의 패권자로 지역 강자로 부각하는 거를 억제해보자는 미국의 중동 전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편승하고 끼어드는 순간 이건 전혀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거 우리 상선 보호하고도 전혀 무관하고 우리 교민 보호하고도 전혀 무관한 그런 복잡한 국제정세 네트워크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안전을 도모하는 겁니까?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더 고조시킬 뿐이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데 실익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반론하시죠. 기본적으로 배 한 척으로 보내서 그걸 전부 막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지적은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기존의 아덴만 지역에서 해적을 막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 거기도 지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덴만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동하는데 거의 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지역인데 그럼 그걸 우리가 혼자 하냐? 그렇지 않고 사실은 연합해군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정부가 보낸 것은 어떻게 보냈냐면 독자 파병이라고 얘기하고 일단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사실상 실제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에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IMSC라고 그래서 호위 연합체입니다. 맞습니다.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 여기에 사실상 협력을 해서 가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이란하고 우리 척져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냐? 굉장히 정확하고 좋은 지적이고요. 바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묘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나름 굉장히 잘 해낸 것이 이거 뭐 우리가 곧바로 이렇게 뭐 연합해군 뭐 여기에 끼는 게 아니라 호위체에 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독자로 가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가면은 작전을 그렇게 절대 못 합니다. 실제로는 같이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하면서 하지만은 이제 이란에게 밝히는 거죠. 우리는 이란에게 적대를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다. 우리 선박이 어떤 알지 못하는 공격을 받아서 있을 그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다음에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실제로 보면은요. 작년 한 6월 정도에 유조선이 2척이 피격이 됐어요. 그쪽 지역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국가들이 가서 지킨다고 하는 것도 야, 이란이 잘못됐어. 이란을 공격할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누군가를 막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 그렇다면 왜 지금은 이제 9개 국가거든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게 저기는 우리 해적 막는 거는
3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참여 국가 숫자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저쪽 지역에 들어가서 뭔가 활동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 자체가 국제 어떤 분쟁 상황 이런 거에 끼어드는 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나 조심성이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쪽 지역에 그만큼 많은 어떤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고민들이 갈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왜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가서 군사작전 함부로 하면서 뭐 하면서 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100%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을지 모를, 우리가 이란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활동을 하는 어떤 테러 단체 공격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독자 파병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란을 적대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심상정 대표가 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번 독자 파병이 이란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란이 지적 계속 반대하고 나오고 있어요. 있거든요. 대놓고 반대하고 있고요. 이게 이란하고 싸우러 가는 거 아니라 그러지만, 그럼 대문 앞에 어떤 사람이 기관총 들고 얼씬거리면 그거 좋아할 나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게 중동 분쟁에 끼어들고 안 끼어들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유조선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서 군사학에서 구축하면 누구나 공격무기라고 돼 있는데, 과거 우리 파병은 사실은 어느 한 지역 방어만 하는 방어부대를 위주로 편성했다면 저건 아닙니다. 기동성 있는 공격무기예요. 그 다음에 독자 파병이 이제 묘수라고도 하는데 지적에는 제가 그 배경은 이해가 갑니다. 아무래도 큰 국익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일본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일본은 외교적 노력을 굉장히 기울였어요. 아베 총리가 이란을 방문했잖아요. 또 이란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잖아요. 이렇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활동을 해놓고 거기에 소극적으로 해상 자위대가 호르무즈 입구에 제한적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어떤 노력했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가 이란하고는 겨우 외교 관계 정도 수립하고 있지, 이렇게 뭐 총리가 이란에 가고 일본처럼 그런 어떤 다차원적인 외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파병만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무래도 일본하고는 다르겠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게 균형적으로 외교와 경제와 군사가 같이 종합적으로 작동이 되는 하나의 국익을 도모하는 활동이라면 저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견도 한번 재검토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뜬금없는 파병이에요. 그것도 안 하겠다고, 신중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외교부 장관이 샌프란시스코 가서 미 국무부 장관 만나고 돌아와서, 또 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와서 긴급히 NSC 조집해가지고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용내기, 뭔가 미국의 어떤 그 압박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이게 결정이 된 거지, 이게 어떻게 우리 국익을 놓고 뽑은 계산서입니까? 그런 점에서는 결정 과정, 또 그 결정의 어떤 절차,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모든 것이 다 안개 속이고, 그런 점에서 정상적 논의가 아니다. 국군 파병의 역사에서 파병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임무를 찾는 이런 이상한 파병은 이번 건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지, 이렇게 파병 자체부터 결정해놓고 그 차차 임무를 따져보고 어디가 테러인가 어디가 위협이 발생하는가를 보겠다, 이런 엉터리 파병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의 독자 파병 결정이 나온 직후에 미국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여러 곳에서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독자 파병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이 파병을 통해서 무슨 방위비 분담금이다, 뭐 북핵 문제다, 이런 걸 막후 거래라고 흥정을 하는 듯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정말 적절치 않은 사고입니다. 이런 파병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죠. 왜 여기에 다른 대의 명분이 나오고 막후 흥정 거래가 나옵니까? 그거는 적절하게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우선 미국이 그런 사고방식을 싫어합니다. 굉장히 그런 것들은 뭔가 부도덕하고 굉장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잘못 접근했다가 망신당하기 딱 좋은 그런 접근법이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독자 파병 결정이었다. 이 부분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겉으로는 우리의 선박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된 우리 군인 300여 명 아니겠습니까? 예. 군 장병들의 안전 문제인데 예. 아덴만에서 활동할 때는 뭐 소총 정도를 가지고 있는 해적들을 상대했다고 한다면 예. 지금은 예.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상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동 지역에서도 뭐 최강이라고 불리는 혁명 예. 수비대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 우리가 이란하고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명백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호위 연합체가 구성이 된 것 자체가 그쪽 해당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공격을 통해서 유조선이든 선박들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란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일단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상황 하에서 이런 어떤 예상하지 못하는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뭐 테러 집단 혹은 준군사 조직 이것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한 척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존의 연합 그 호위체와 잘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해 나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걸 그쪽 지역에서 막 활동하고 거기에 막 가 있는 것이 배가 움직이는 것을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 이전에 아덴만 여명 작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3호 주올리호가 납치됐던 그때도 만약에 우리 해군 함정이 해당 지역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구조작전, 구출작전을 인질구출작전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진 배치를 해놓음으로써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재산을 지킨 그런 사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현 정부에서 그러한 노력들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경도 국방부 장관도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하게 될 경우에도 우리 청해부대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의 안전은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이거 정말 좀 현실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호르무즈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해역이 과연 우리가 아는 지역이냐에 대해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란이 문제가 아니라 친이란 세력. 그래서 저는 이란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헤즈볼라도 있고 또 후티 반군도 있고 또 자생적으로 경쟁을 합니다. 존재감을 과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그 표적을 찾아서 배회하게 돼 있는데 사실 그 친이란 무장 단체들의 이제 암약이라든가 또 수니파도 사실 반미예요. 그 이란하고 적대시했다고 해서 그럼 친미냐 아니거든요. 거기도 반미 테러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IS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복잡한 지형에서 우리가 뭔가 최전방에 하나의 어떤 그 깃대를 꽂고 우리 국익을 수호한다고 의지를 보인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대상이 누굽니까? 누굴 대상으로 뭘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거둬들이는 우리 기대하는 효과가 뭡니까? 지금 어뢰에 의해서 유조선 2척이 피격됐다 그러지만은 한국 선박에 대해서 여태까지 어떤 위협이 있었다는 보고도 없습니다. 공격받은 적은 더더군다나 없고요. 그러는데 처음부터 매우 나쁜 가정을 들이대서 아주 극단적이고 나쁜 가정을 들이대서 누구로부터 무엇을 지킨다는 것이 목적이 불분명한 군사 행동이 가해졌을 때 그 역풍은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기후라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모름지기 군사 행동이라는 것은 철저한 구상과 계획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그런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국제 호위 함대하고 연합 작전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정부가 굳이 이걸 독자적인 작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부가 답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혼자 작전할 수 없다. 그럼 연합 호위 함대하고 하는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간 거냐? 모든 게 딜레마에 빠져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란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 차례 대사를 통해서 우려 사항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군사 행동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외교, 더 많은 설명,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지금은 그런 회색지대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왜 이런 결행을 하는 것이죠? 네, 김종대 의원님 토론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작전 계획이라든지 교전 수칙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 파병이 결정됐다. 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작전 계획이라든지 교전 수칙,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매뉴얼들을 좀 완비하고 파병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철회돼야 된다. 이렇게 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왕 간다면 군대는 자위권은 행사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군대가 아닌 것이죠.
차라리 그냥 민간 선박 보내는 게 낫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군대가 가면 필연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게 돼 있고 그 자위권을 행사하는 거 현장 지휘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에 어떤 교정 규칙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주죠.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그 함장의 한 명의 지휘관의 판단에 국익 전체를 의존해야 되는 이런 어떤 그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점들이 아주 난해함으로 복잡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독자 파병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게 이제 정의당의 원칙적인 입장이고요. 아니, 사실 이왕 독자 파병을 네. 저렇게 한다면은 저렇게 해놓고 안 가도 돼요. 이미 가 있지 안 않습니까?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덴만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호르무즈 저 페르시아만까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외교적 수단으로 하면은 되는 것이지 실제 군사적 행동은 정말 신중하셔야 된다. 이건 제가 정말 이 정부를 위해서 정말 이 국익을 위해서 드리는 고언이자 조언입니다. 네, 양 교수님. 네. 지금 파병 철회를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어렵다고 보시겠죠? 네. 네. 당연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 어떻게 국가가 정해놓은 틀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혹시 현장에서의 우발적 행동에 의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잘못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럴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국가가 군대를 가지고 이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지 뭐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서만 이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어떤 그런 함장의 판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그걸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거기 지휘관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판단을 만약에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여기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해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한다. 현장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되려 현장에서 제대로 된 지휘관을 보내서 그 지휘관이 현장에서 파악을 잘 해가지고 해서 대응을 할 때 거기 있는 장병들도 살고 대한민국의 이익도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어떤 지침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잘 갈 수 있게 어떤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 당연히 정치권이 해주셔야 될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질 않을 것입니다. 근데 다만 임무를 던져주고 난 다음에는 믿어야 된다. 믿지 않을 것이라면 임무를 주지 말아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총을 줄 수 없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런 믿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잘 정해주시는 것은 정치권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해부대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이 결정되기 전에도 찬반 논쟁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결정 이후에도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들도 뭐 여러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하고 또 대책들이 필요하다면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짱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직원들에게 내린 통보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는 4월부터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약 9천 명에게 4월 1일부터 잠정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한다는 내용입니다. 무급휴직 60일 전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미국 법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에 앞서 우리 국방부에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중 남은 금액으로 급여를 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관계자는 주한미군 측이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등을 인건비로 쓰자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부당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주한미군이 군수지원비 등을 인건비로 쓰자고 주장한 건데 이처럼 다른 용도로 쓰게 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협상에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유리한 논리로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한 거란 분석입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주한미군의 무급휴직 통보는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다른 나라에 갔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때가 있죠. 하지만 현지 영사관을 포함해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에 갔다가 허리뼈가 부러진 사람이 있는데 현지 병원은 이송비로 5천만 원을 내라 하고 영사관은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태국 코사무이로 여행을 갔다가 허리뼈가 부러진 안현 씨. 현지 의료진에게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쿵 엉덩방아를 찢은 거예요.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전혀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막막했습니다. 현지 병원은 수도 방콕까지 5천만 원의 이송 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해봤죠. 그냥 걱정스럽다라는 말뿐이었죠. 아무런 대책은 없고. 결국 2천만 원 정도를 들여 어렵게 귀국했습니다.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버스 사고를 당한 또 다른 환자도 영사관의 대응이 부족했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해외 관광객은 10년 전보다 2.7배로 늘었습니다. 안전사고도 증가세입니다. 하지만 해외 환자 이송 건수는 통계가 없습니다. 국내 업체와 달리 해외 환자 이송 업체는 운영이나 허가 기준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사설 업체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되죠. 구성, 인원, 장비 이런 것까지만 체크를 해서 관련 부처들은 이송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책 연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 700여 명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당초 오늘 오전 출발할 예정이었던 전세기 운항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전세기가 출발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오늘 밤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세기 운항이 당초 2대에서 1대로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변경된 일정에 따라 우리 국민이 최대한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 과정을 거쳐서 우한에 우리 교민들이 입국을 하면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임시 생활시설에 머물면서 검사를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거듭 요청하며 철저한 방역 조치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다시 긴급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결정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상사태 단계는 아니라고 봤는데 사람들 사이에 전염이 잇따라 확인되자 추가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WHO 사무총장은 이틀 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모두 13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오늘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임 전 비서실장과 어제 조사를 받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총선이 끝나고 사법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회가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협정을 비준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위해 남아있던 마지막 절차가 완료된 겁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현지 시간으로 2월 1일 0시를 기해 영국은 유럽연합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만장일치로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인근 농가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전 스프링필드 시장 부부를 포함해 타고 있던 3명 모두 숨졌는데요. 지상에 있던 사람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추락 직전 사고기의 조종사는 기상 상태가 좋지 않고 계기판에 이상이 생겼다며 관제탑에 알렸는데요. 이후 농가의 주택 2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친 뒤 지변에 충돌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가정집에서는 여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강력한 용의자는 함께 살던 40대 남성입니다. 하지만 남성과 그의 갓난 아들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인데요. 현재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라진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얼음판 위에 수백 명이 고립돼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러시아 사할린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얼음판이 갑자기 크게 갈라지면서 낚시꾼 약 600명이 바다 위에 고립된 건데요. 얼음판 사이가 크게 벌어져서 낚시꾼들이 스스로 이동하기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가 신고 접수 6시간여 만에 이들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는데요. 사할린 지부는 얼음판이 갈라질 위험이 있으니 얼음 낚시를 자제해달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장 뚱뚱한 아이로 세계에 알려졌던 인도네시아의 한 소년이 무려 109kg을 감량해 화제입니다. 10살이던 지난 2016년 몸무게 190kg이 넘는 거구의 소년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는데요. 이듬해 위를 원래 크기의 30%만 남기는 축소 수술을 받은 뒤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노력 끝에 몸무게를 109kg이나 감량해 현재는 83kg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하는데요. 살을 빼면서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건강한 모습을 되찾은 소년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며 다시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곳에 따라 눈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눈과 비 언제까지 내리게 될까요? 네, 이번 눈과 비 상당히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죠. 특히 동해안과 제주에 집중되고 있고요. 제주의 경우 오늘 밤까지,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오다 그치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한때 전북과 충남 남부에도 구름대가 지나겠지만 강수가 많진 않겠습니다. 네,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다고 하는데 눈이 정말 많이 내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 지역과 제주 산간에 대설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역시 눈의 양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고 10cm가 더 쌓이겠고요. 그 밖에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도 1에서 5cm 정도 더 내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로 비로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또 남부 곳곳에도 양은 적겠지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추위일까요? 네, 요즘 기온이 무척 높아서 봄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주말부터는 다시 영하의 기온 보이면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절기 입춘인 다음 주 화요일을 기점으로 평년 기온 밑돌면서 서울의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 영하 8도, 또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수도관 동파 등 사고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 우리 국민들을 태우고 나오려던 정부의 전세기 운항 일정이 좀 변한 게 오늘 아침에 있습니다.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중국 측의 비행 허가가 변경됐다면서 우한공항 집결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고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공지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기는 오전에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시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두 대가 한 대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발 예정 시간이 좀 늦어져도 오늘 전세기가 출발하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중국 후베이성에서 체류 중인 한국인을 데리고 올 전세기가 우리나라를 출발하는 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집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운항하려던 임시항공편 일정에 변경이 생겨서 주우한 총영사관에서 탑승 예정이던 우리 국민들에게 긴급 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변경된 일정에 따라서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최대한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당초 오늘 오전 10시와 정오에 인천공항에서 각각 한 대씩 모두 2대의 전세기가 우한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는 늦어지겠지만 오늘 전세기가 출발하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오늘 밤에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세기 운항이 2대에서 1대로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 경우에도 당초 2대 나눠 데리러 오려 했던 인원을 1대 모두 수송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자리를 띄워서 간격을 두고 앉으려 했지만 붙어 앉으면 1대 모두 탑승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충격에 우리 주식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생각은 그런데 좀 다른가 보죠?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충격과 또 이축에도 국내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매수 규모를 늘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어제까지 총 3조 5천억 원가량을 사들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기관은 4조 8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우려로 3% 넘게 급락한 그제 28일에 개인은 6,6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새해 들어서 하루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개미들의 움직임은 향후 주가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국내 증시는 올해 초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이번 우한 폐렴 이슈에 따른 주가 급락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찬스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현지 시간 29일에 총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한 항의의 뜻인데요. 가자 지구 내 상점과 금융기관 등이 이날 문을 열지 않았고 학교에서는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또 요르단강 서안 곳곳에서 중동 평화 구상 반대 시위가 열리면서 시위대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충돌해서 부상자가 나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예고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탈당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서 오늘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김홍구 경희대 겸임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안철수 전 의원 얘기를 좀 해보죠. 손학규 대표를 만나서 사실상 퇴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거부했고요. 그래서 결국 탈당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대선 실패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실패 후에 이제 1년 4개월 동안 독일과 미국에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그 동안에 본인의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해서 이제 복귀를 한 건데요. 손학규 대표에게 퇴진해라 그리고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라는 그런 손학규 대표에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가 이에 대해서 거절을 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 사실상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과거와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정치의 이 공식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정치는 세력을 늘리는 플러스 정치가 돼야 되는데 네. 사실상 의원들이 20명이고요. 또 당이라는 큰 틀이 있는 바른미래당을 포기하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 사실은 힘든 길이거든요. 그런 길을 가는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에게 있었던 과거의 새정치라는 구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과거의 그 새정치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많이 잊혀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를 해나갈지 본인은 중도 개혁 이 목소리로 아마 이번 총선과 이후에 대선까지를 겨냥하는 행보를 하기 위한 신당 창당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철수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우군, 같은 세력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의원이 7명인데 이 가운데 권은희 의원을 빼면 모두 비례대표잖아요. 그래서 탈당이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탈당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데요. 저는 아마 손학규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손 대표가 제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당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네.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손 대표는 굉장히 강한 그런 레버리지, 지렛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손 대표에게는 대한신당이라든가 또는 민주평화당, 다른 정당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대표에게는 사실상 정치적인 우군이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또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새로운 인재들이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 옆에 포진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 1당, 2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상 인재 영입을 하면서 네. 소위 말하는 쓸만한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제목들을 거의 다 지금 가져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도 이 얘기를 하면서 영원히 사라지더라도 자신의 정치 철학을 위해서 이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저는 어려운 길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안철수계 의원들 손 대표가 제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다고 네. 봅니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가 굉장히 이 길을 가겠다고 판단한다면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그 의원들이 이 현 한국 정치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비례 초선이거든요. 이 의원들이 가질 수 있는 한국 정치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탈당을 해서 움직이더라도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세력이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아직도 개인적인 충성도가 높은 그런 지지자 그룹들이 이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보수 통합의 이 흐름과 같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연대할 가능성을 비치면서도 안철수 전 대표 중심의 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총선에서는 이번 선거구제 개혁으로 해서 비례정당 3%의 봉쇄율만 넘어서면은 일단 비례 의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석을 통해서 교섭단체 이상을 노리고요. 그 이후에 대선으로 가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 그리고 탈당이라는 것까지 본인이 공표를 하고 또 새로운 정치의 길을 나섰다고 봅니다. 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감찰 무마 의혹 등과 또 관련이 있고 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돼 있는 청와대 인사들이 뭐 잇따라 검찰에 타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기소를 한다는 그런 검찰의 기본 방침은 나왔지만 이들을 모두 사실상 유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 다시 말해서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나왔던 내용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청와대의 관련이라든가 또는 VIP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그리고 선거와 관련돼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공약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임종석 실장이 전 실장이 최종적인 이 지시자라고 이제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임종석 실장의 경우는 이것은 완전히 검찰이 짜놓은 새로운 각본에 의한 드라마일 뿐이다.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 충분히 검증이 돼야 될 사안인데 검찰이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증거들 다 유죄와 관련되는 그 측면만 보면서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접근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검찰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었는데요. 오늘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검찰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또 임 실장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최종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이 법적인 검증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13명이 무더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감찰 수사도 무마했다. 이런 측면에서 감찰 수사의 무마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 개입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례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 중에 나왔던 특히 송병기 부시장의 그 수첩, 업무 수첩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그동안 오갔던 여러 가지 청와대에 관련된 회의들 그리고 송철호 시장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만남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죄의 증거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과연 이것이 이런 정황에 의해서 검찰이 뒷받침하고 있던 증거들을 과연 법원이 받아들일 것인가.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측면들 그리고 증거의 측면들 충분히 기소할 만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공소장이라든가 법원에서의 증거 제시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과연 검찰의 이 주장을 다 받아들일지 좀 사실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치열한 이제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과연 증거의 능력에 대해서도 법원의 이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청와대 관계자들은 다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과 청와대 이런 법리 논쟁들 아마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세청이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슨 돈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갔는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일해서 번 돈이 아닌 부동산 거래로 번 불로소득에는 끝까지 세금을 매긴다는 계획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연 김현중 국세청장은 올해 핵심 과제로 부동산 과세를 꼽았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강경 발언 이후 현장 단속권을 준 국세청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국세청은 깐깐해진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분석해 비싼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로 들어간 이들이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비싼 아파트가 몰린 데다 투기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중 증여세를 내지 않은 채 자녀에게 집을 사주거나 전세금을 대준 편법 증여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민 뒤 갚지 않거나 은행 대출의 원금이나 이자를 부모가 대신 갚는 게 대표적인 꼼수입니다. 특히 그 장기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 면제나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자녀가 소득이 많은데도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쓰는 것도 편법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개봉 영화 소식 알아봅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요즘 참 비상이라서 네. 극장 가는 분들이 또 많이 줄었다고는 하던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추리 스릴러 영화가 일단 한 편 있네요. 네, 나이트 헌터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원래 제목은 이제 니먼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네. 아마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나이트 헌터라는 제목처럼 이제 밤에 누군가를 잡는다, 그러니까 범죄자를 잡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소녀가 변사체로 발견이 된 이후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범인이 너무 손쉽게 잡힙니다. 손쉽게 잡혔는데 이 잡힌 범인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후의 범죄들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사이코패스로 보이고 그리고 약간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심약해 보이는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지금 바깥에서 내 피해자인 내 딸이 어디 있느냐,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내가 그랬을 리 없다, 너무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아주 잔혹 범죄자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딸을 범죄 행위로 잃었던 어떤 전 판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실제 자신이 사적인 정의를 펼쳐 나가는지 마지막에는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지를 밝혀가고 있는데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위쳐라는 작품으로 활동 중인 헨리 카빌, 그러니까 슈퍼맨으로 등장했던 헨리 카빌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있었던 그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어요. 어떤 실제 이야기냐면 목격자 눈이 없는 아이인데 우리 가끔 뉴스에서 보는 일입니다. 뭐냐면 누군가 목격을 했고 도와줬으면 됐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목숨을 잃게 된 사건, 간혹 우리가 국제 뉴스에서 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 바로 그 경험에서 출발한 겁니다. 왜 목격을 했는데 도와주지 않았는가 해서 이 목격자들이 전부 다 일종의 잠재적인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건데 공포 영화예요. 새해 첫 공포 영화로도 할 수 있을 거고 여기 보시다시피 홍수아 씨가 주연을 맡고 있는 중국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홍수아 씨가 중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 인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기도 하고 홍수아 씨는 좀 한국에서 다시 홍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 배우로 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이 영화가 그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네. 흑백으로 촬영이 된 영화도 한 편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제가 좀 강하게 추천하는 네. 작품이 바로 이 성해의 나라라는 작품인데요. 네. 2년 전에 전주국제영화제 소개가 되었고 이제 경쟁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의 어떤 줄거리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당신한테 5억이 생긴다면 뭘 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5억이 생기는 대단한 사건일 것 같지만 이 영화 1시간 56분의 러닝타임 중에 5억이 생기는 건 바로 1시간 30분 이후입니다. 1시간 30분 동안 그럼 뭘 보여주느냐. 29살의 취준생인 이 여성이 굉장히 힘겹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다음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도 하고 강의도 듣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는 똑같이 우리 시험 붙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조금은 맥 빠지는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5억이 생기면 뭘 할까요? 라는 질문에 생각보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5억이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데? 네. 라는 대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마지막 이 29살 여성의 선택이
어쩌면 현실적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5억 정도 생기면 굉장히 어떤 모험이 펼쳐졌거든요. 이 돈 가지고 뭐 어디를 간다라든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되려 20대의 꿈이라는 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 역시도 5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라는 현실적인 어떤 자각을 주는 작품이기도 해서 좀 권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한번 개봉을 했다가 다시 극장가에 내놓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재개봉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영화관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영화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아쉽게 놓친 영화들도 있는데 지금 인셉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집에서 보더라도 집에서 보는 걸로는 만족할 수 없어라는 기분이 드는 그런 작품이라서 사실 최근에는 영화가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체험 관람 형태 자체로 영화관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영화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인셉션이 그런 작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배두나가 출연을 해서 좀 화제가 됐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공기 인형이라는 작품이 재개봉을 하면서 또 보여지기도 하고 또 이번에 그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라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에서 다시 주목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거 너무 좋은 영화를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작품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하나씩 움직이면서 사람의 손을 타고 있는 고전적인 애니메이션인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말 그대로 영화관에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이 지금 개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회를 놓쳤던 관객들이 다시 그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또 그에 비해서 단점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개봉관이라고 해서 20년 된 영화든 30년 된 영화든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재개봉관이라는 게 꼭 이렇게 추억이라기보다 좀 여전히 현실적으로 관객을 몰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좀 비수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설날 이후에 그 큰 영화들이 다 개봉하고 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은 아주 큰 영화들은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관객들을 나눠 갖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좀 생기냐면 처음 개봉하는 작은 영화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신인 감독이라든가 혹은 독립영화들의 공간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오히려 흥행성이 입증된 장편 영화들이 그나마 좀 보존돼 있던 작은 영화 시장을 쪼개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만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고정적인 재개봉관 형태가 좀 마련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듣기만 하는 노래가 아니라요. 노래를 직접 따라해서 SNS에 그 영상을 올리는 새롭게 음악을 즐기는 방식이 요즘 화제입니다. 강나현 기자가 전합니다.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렇게도 살래 잠시 그냥 아무렇게나 춤춰보라는 이 40초 남짓한 영상 덕분에 소셜미디어 곳곳에선 신나는 놀이판이 펼쳐졌습니다. 한 동영상 플랫폼엔 사람들이 따라한 영상만 130만 건 이상 올라왔고 조회수는 4억 뷰를 넘었습니다. 래퍼 지코가 자신의 신곡 발표에 맞춰 영상을 올린 게 시작인데 이 따라하기 열풍에 힘입어 노래는 국내 음원 차트 1위는 물론 미국 빌보드까지 진입했습니다. 미국 래퍼 릴 나스X의 노래 역시 이 따라하기 열풍으로 인기를 끌었고 최근 그래미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도 이 노래를 서울 버전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노래가 아니라 직접 따라하고 영상을 공유하면서 음악을 즐기는 방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코의 이번 노래엔 발라드 위주의 곡만 심야 가요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제기된 음원 사재기 의혹을 꼬집는 듯한 표현도 있는데 따라하기는 팬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유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 노래의 차트 진입 소식을 전한 빌보드는 지코가 영리한 입소문 방식으로 음악을 즐기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세계 랭킹 1위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이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나달은 어제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11째 남자 단식 준준 결승에서 오스트리아의 도미니크 팀에게 세트스코어 1대3으로 졌습니다. 2009년 이후 11년 만에 호주 오픈 패권 탈환에 도전한 나달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눈과 비 소식 있습니다. 충남 남부와 전북 내륙의 오후 한때, 제주는 밤까지,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과 제주 산간에 최고 10cm의 눈이 더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눈과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 강수가 많겠습니다. 오늘 남부 곳곳에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9도, 광주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오르겠고요. 북한도 구름 많은 가운데 우리나라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함흥이 7도, 개성이 9도로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찬 기운이 강해지고 절기 입춘인 다음 주 화요일을 기점으로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인근 지역에 사실상 고립돼 있는 우리 교민 700여 명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당초 오늘 오전 출발할 예정이던 전세기 운항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전세기가 출발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오늘 밤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세기 운항이 당초 2대에서 1대로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변경된 일정에 따라 우리 국민이 최대한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던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위원회를 다시 엽니다. 중국에 간 적이 없는 확진자가 독일과 베트남, 일본 등에서 나오면서 회의가 또 소집됐습니다. 유럽의회가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협정을 비준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위해 남아있던 마지막 절차가 완료된 겁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현지 시간으로 2월 1일 0시를 기해 영국은 유럽연합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청와대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검찰에 나옵니다. 임 전 비서실장과 어제 조사를 받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오는 4월 총선이 끝나고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